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홉 단어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4명의 여성 강사들이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9가지 에피소드로 묶어 구성된 책입니다. 그들의 치열하고 멋진 삶의 이야기들이 책에 고스란히 묻어나 있고요. 이 워킹맘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마흔의 삶까지의 고군분투가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소중한 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잊고 있었던 꿈이 다시금 꿈틀거렸습니다. 앞뒤 다른 그녀들이 들려주는 이끄는 삶에 관한 9가지 이야기. 추천사 한번 볼게요. 저마다의 다른 생각과 삶의 흔적이 다양한 시선과 통찰로 번역되어 기적의 9단어에 고스란히 담겼다. 4명의 저자들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빠듯하게 살지 않고 뿌듯하게 살아가는 법과 남보다 잘 살기보다 전보다 잘 살아가는 스토리를 전하며 삶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비범한 상상력으로 비상하는 꿈을 꾸며 어제와 다른 오늘과 심장 찌는 내일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필독하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유영만, 지식 생태학자, 한양대학교 교수, 더 늙기 전에 저자. 이번엔 추천사 써주신 분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인데 그 만화가 광수생각 저자 박광수님께서 추천사 써주셨는데요. 내 주변에는 책을 내는 것이 꿈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전만큼 책을 내기가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되었지만 그들의 열망만큼이나 끝끝내 책을 내는 이들은 많지 않다. 꿈은 꿈을 꾸는 이들의 몫이다. 열망하고 노력하여 그것을 이루어내는 이들의 것이다. 여기 그 꿈을 이뤄낸 4명의 작가가 있다. 20권이 넘는 책을 낸 나 역시도 아직 서투른 게 지필이다 보니 이들의 글이 조금 서툴릴지는 몰라도 가장 솔직하게 써 내려간 그림에는 틀림이 없다. 나는 모든 작가들의 첫 번째 책을 사랑한다. 그들의 간절한 그 첫 마음을 사랑한다. 첫 책은 마치 첫사랑에게 바친 첫 번째 연서 같은 것이다. 책을 펼쳐 그들의 순백의 떨림을 잘 음미하시기 바란다. 4명의 저자분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홍성미 작가님, 강의 17년차, 사업 10년차 워킹맘. 류수진 강사님, 17년차 태안며느리, 사명감으로 강의하는 강사. 이경아 작가님, 아들 없는 이씨 집안 살림 미천 맏딸, 쓰임이 있는 곳은 어디든 서고 싶은 강사. 김혜원 작가님, 강의의 진심인 15년차 강사.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이 4분 모두 굉장히 파워풀한 여성분들이라는 거 굉장히 존경해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프롤로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홍성미 작가님.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논문을 작성할 때였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검증된 사람이 아니기에 선행한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과 비슷한 글이 쓰여있는 논문을 찾고 찾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프린트도 하고 밑줄도 긋고 출처를 밝히기 위해 논문 저자의 이름까지 달달 외웠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글도 누군가에게 인용되고 싶다. 저는 형광펜과 삼색 볼펜 그리고 인덱스 플래그를 옆에 두고 책을 읽는 버릇이 있습니다. 좋은 문구가 나오면 형광펜으로 긋거나 삼색 볼펜으로 메모하고 플래그 스티커를 붙여놓죠. 이 책에는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던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들만을 소재로 담았습니다. 멋있고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겉모습과는 달리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비밀을 조심스럽고 또 용기 있게 끄집어내 보았는데, 쓰다 보니 어쩌면 이 이야기들이 굳이 비밀일 필요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고충이 있고 때때로의 우여곡절을 지나 묵묵히 걸어나가는 것. 그 이야기에 누군가는 밑줄을 긋고 또 누군가는 플래그 하기를 기대하며 써 내려갔습니다. 좋은 글이라서가 아니라 공감되는 글이 그리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건 세상의 모든 경험은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위로가,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는 멋진 삶의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대청소를 마친 기분 좋은 어느 날, 홍성미. 다음은 류수진 작가님 프롤로그 볼게요. 찬란히 빛이 스며든 나날들, 우여곡절 속에 지내왔던 인생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글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이 잊히지 않도록 저만의 흔적을 남겨봅니다. 삶의 속도 차이가 다르듯이 기억되고 있는 추억들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책 속에 묻어 놓았습니다. 9가지 키워드를 구상하던 날, 지나온 과거의 일들과 현재 경험들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설레었죠. 가슴속에만 고이 간직해 묻어둔 추억들을 용기 내어 하나씩 꺼내어 봅니다. 고백 파트에서 숨겨놓은 비밀 이야기를 책 속에 담아냈습니다. 오롯이 내 뜻과 계획대로 살 수 없다는 것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해가며 느끼는 성취감, 소중한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지키는 뿌듯함이 나에게는 지나온 삶에 대한 보상이라고 느껴집니다. 2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이 가끔은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잘 버텨내는 워킹맘들에게는 이 글이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석처럼 빛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는 이렇게 살았노라 라고 전달되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생일을 맞이하는 따스한 겨울날, 류수진. 다음은 이경아 작가님. 조금은 달랐던 우리의 삶들, 하나의 단어로 쌓아 올렸던 날들. 창문을 열어야 환기가 되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니 그동안 느꼈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기억들을 하나의 단어로 쌓아 올렸습니다. 기억을 회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사진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만든 한 권의 책은 각자의 기억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죠. 처음 나이라는 단어의 주제를 시작하며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이의 의미는 모두 다르게 표현되었어요. 누군가는 과거 젊었던 시절의 나이를 생각하며 작성했고, 누군가는 미래에 다가올 나이를 그려보며 작성했습니다. 대인관계나 삶에 대처하는 법, 휴식의 걸림돌이 되는 것, 모두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는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9가지 단어를 통해 서로의 몰랐던 시절을 이해하고 위로받았습니다. 작성된 글들은 온전히 제가 느낀 생각과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며 배웠던 지혜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즐거웠던 관계,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남들이 이 글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글을 쓰며 두려움도 있었지만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뭐든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똑같겠죠.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복잡한 마음들을 잠시 접어두고 각자가 살아온 삶의 기억들을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이 결코 하찮지 않았으며 스스로가 충분히 행복했다고 느끼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몸과 마음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홀가분했던 날. 이경아.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혜원 작가님. 일장춘몽. 인생은 찰나이고 순간은 영원하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시간은 소리 없이 정해진 속도로만 흐릅니다. 특히 붙잡고 싶은 순간은 더더욱 빠르게 지나가죠. 내 인생의 봄날은 갔다 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책의 한 단어 한 단어가 늘어갈수록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 더해졌습니다. 모든 순간은 인생의 찰나일 뿐이고 눈을 감는 날까지 끝나지 않을 이야기라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직접 겪어봐야지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 말이죠. 이렇게 글을 쓴다는 이유로 작은 에피소드 하나라도 기억해내기 위해선 거듭되는 생각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유독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내 삶의 기억을 정리하다 보니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혼자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늘 사람들과 연을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사람들과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말, 조금 더 기억하고 싶은 순간, 조금 더 함께하고 싶은 시간을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삶에 대한 깨달음은 아쉽게도 지나고 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남은 인생이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 라는 마음의 울림이 전달되길 바라봅니다. 2024년 1월 인생의 봄날보다 올해의 봄날이 더 기다려지는 날. 김혜원. 이 책의 구성은 9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에피소드마다 네 분의 작가님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나이. 시간은 너를 기다려주지 않아. 2번, 무식. 몰랐거나 넘치게 아는 척했거나. 세 번째 에피소드, 터닝포인트. 인생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네 번째 에피소드, 인연. 시절 인연. 우주 속에서 2마디 이상 나눠본 사람. 에피소드 5번째, 센 척. 이제 힘 좀 빼고 살아요 우리. 6번째 에피소드, 첫 경험. 처음이라는 것이 주는 특별함. 7번째 에피소드, 고백.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 8번째 에피소드, 좋아하는 것. 그러네, 나 이거 좋아했네. 9번째 에피소드, 인생 명언. 내가 이토록 열심히 살아낼 수 있었던 건. 첫 번째 에피소드 들어가 볼게요. 시간은 너를 기다려주지 않아. 홍 작가님 에피소드부터 들어갑니다. 살아보니 비로소 깨닫게 된 것. 그저 철없던 10대, 모든 것이 불안했던 20대, 도전의 연속이었던 30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길 될 40대.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만큼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젠 어린 나이라고도 할 수 없는 내 나이 부록. 그 시간을 걸어오며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일까?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 20대의 나에게 한마디만 전하고 올 수 있게 해줄 테니 말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이 말을 전할 것 같다. 성미야, 제발 눈치 좀 그만 봐. 나의 20대는 눈치 딱지 컬렉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눈치 보며 사는 게 일상이었다. 부모님이 2분 다 학창시절에 돌아가셔서 실상난 고아였는데 그 고아라는 2글자가 날 위축되게 만든 첫 번째 눈치 딱지였다. 나는 꽤 명랑한 여대생이었다.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성격이
밝은 것일 뿐 그렇다고 특별히 튀는 행동을 하고 다닌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눈에 띄는 외모와 패션으로 교수님들이나 선배님들에게 이유 없이 찍히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은 선배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려가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선배가 나에게 부모 없는 애라는 표현을 했다.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반항할 수도 없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소문은 학과에 알게 모르게 퍼져 있었다. 겨우 20살. 나에게 그 소문은 상처였고 고통이었다. 누가 알고 누가 모르는지 알 수도 없었다. 알 수도 없었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다. 입학 때까지만 해도 발랄했던 나는 그날 이후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강박은 친구들 사이에서까지 나타나게 됐고 행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꺼내본 적이 없었다. 날 보는 좋지 않은 시선이 두려웠다. 늘 의지와 상관없이 양보와 배려를 무기처럼 꺼내었으며 그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는 착한 여자 콤플렉스가 생긴 시발점이 바로 그때였다. 대학 졸업 후 서울 강남에서 잠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다. 그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 선후배 대부분은 서울권 4년제 대학 출신이었고 나는 지방 전문대 출신이었다. 덜어는 명문대 졸업생도 있었는데 믿기 어렵게도 내가 그중 일머리가 가장 좋았다.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순간마다 항상 내 의견이 선택되었고 하필 전문대 주제에 쓸데없이 아이디어가 뛰어난 나는 또 하나의 눈치딱지를 얻어야 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칭찬인데도 불구하고 그 칭찬이 어느 순간부터는 불편하게 여겨졌고 그런 상황이 싫어 이 회사에서 서서히 입을 닫게 되었다. 그렇게 무의미한 회사 생활을 이어오던 어느 날 차라리 이곳을 떠나는 편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퇴근길에 무작정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 입사한 지 딱 3개월 만이었다. 그 후 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며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을 떠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당시 결혼을 너무 원하던 남자친구의 속전속결 추진력이 발동되는 바람에 거절 한번 해보지 못하고 번갯불에 콩 거워 먹듯 결혼하게 됐다. 그 계기로 그간 쌓아올린 서울 생활은 막을 내렸다. 26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이민이었다. 남편과 나는 결혼식만 간단히 올린 후 캐나다로 함께 유학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어차피 한국에서 살 것이 아니었기에 집과 혼수를 따로 장만할 필요가 없어 잠시 지낼 단기 임대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했다. 하지만 비자 문제와 함께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면서 이민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갑자기 살 곳이 없어진 우리 부부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대전에 있는 시댁으로 내려가 얹혀 살게 됐다. 시부모님과 벽 하나를 두고 신혼생활을 해야 했던 나는 일어나는 것, 밥 먹는 것, 씻는 것, 잠자는 것까지 어느 하나 마음 편한 게 없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머리가 길어 다듬으러 가는 것도, 심지어 동네 편의점에 가는 것까지 모두 허락받았다. 2년의 합가 기간 안에 자연스레 아이가 생겼는데 친구나 친정 식구들이 아기를 보러 오는 날이면 행여나 어머님 아버님께서 불편해하실까 노심초사 눈치만 살피느라 그간의 근황을 전하는 둥 마는 둥이었다. 그렇게 나의 20대 후반에는 시댁살이 딱지가 붙었다. 눈치 딱지 모으기 대잔치를 벌이던 내 20대의 삶. 그렇게 살아온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무언가를 결정하기란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딱히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혼자 괜히 주눅 들었던 일들도 많았다.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부모님이라고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이 편하셨을까? 나의 그 모든 행동은 불편함을 핑계로 어쩌면 내 마음 편한 길을 찾아내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눈치 보느라 한 그 모든 선택이 그때는 최선의 결정이라 생각했다. 그런 내가 사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사업인데 말이다.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리고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다. 남의 시선이 두렵고 남 입에 오르내리는 나의 이야기가 두려워 20대 전부를 눈치 인생으로 살아온 나. 30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딱 30이 되던 2014년 봄 사업자를 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 죽는 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일은 무료였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기에 사실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주변의 말이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었다.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돈으로? 맞다. 정말 쥐뿔도 없었다. 하지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달라진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20대 내내 아주 절실히 깨달았기에 그런 말에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로 했다. 남 눈치 볼 시간까지 아껴 도전하고 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말 그대로 새파랗게 젊다는 게 나의 사업 미천이었다.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집으로 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 종이 한 장이 가치를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 당시 나에게 가장 큰 결핍은 돈이었으니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과 없어도 해결 가는 것들을 빈 노트에 쭉 적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해결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도장 깨기를 했다. 첫 번째 도장 깨기는 대학 진학이었다. 교육업 대표자의 최종 학력이 전문대 졸업이라는 것이 못내 아쉽기도 했고 늘 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에 선뜻 도전장을 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사이버 대학에 편입하고 이어 석사까지 총 6년 동안 쉬지 않고 학업과 사업을 병행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그 기간 동안 부족한 경력을 쌓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기 전에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았다. 적은 보수에도 눈치 보지 않고 감사해하며 강의했다. 누군가에게 나 강의하는 사람이니 강의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말도 거침없이 하고 다녔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길을 걷고 있는 과정이라 여기니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남의 눈치 속에서 내 삶을 결정하며 살아간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성과 만남을 결정할 때도 남의 눈을 신경 쓴다. 하다못해 SNS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본인이 먹을 식사 메뉴를 정할 때마저 그렇다. 그리고 그것을 배려나 양보, 때로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다. 그러다 보니 간혹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조차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내가 음식 메뉴를 정하고 미팅 장소를 정하고 여행지를 정하고 만남과 이별을 결정했다고 상상해보자.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분명 자책이 따를 것이다. 그 선택으로 받게 될 타인의 시선과 원망, 그리고 그 순간을 직면했을 때의 난처함과 민망함. 우리가 눈치 보는 것은 어쩌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순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사업자를 내고 10년이 흐른 지금의 내 삶은 그때와는 아주 많이 달라졌다. 통장 잔고도, 집의 평수도, 그리고 회사 규모도, 심지어 주변의 몇몇 지인들은 내 인상도 달라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때 그 회사는 개업 딱 3년 만에 법인으로 성장했고 최종 학력 전문대졸이었던 나는 2023년 박사 진학을 했다. 20대에는 몰랐지만 30대에는 깨닫게 된 것이다. 본인의 선택이 죄를 짓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핀잔받은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 싫어할 사람은 100번 양보해도 나를 싫어하게 되어 있고 좋아할 사람은 눈치 보지 않아도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것.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곧 도전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나이의 가속도 구간이 다가온다는 것.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나 상황이 아닌 의지였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의지는 나이가 들수록 꺾인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젊은 지금을 미천 삼아 조금 더 당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물론 모든 선택의 끝이 낙원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삶에서 나를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남 신경 쓰느라 포기하는 시간보다는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조금 더 과감하게 인생을 설계해 보아도 괜찮다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을 이겨야 한다고. 그리고 마침내 내 말이 맞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일. 그것이 나를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다음은 류 작가님 거. 두 번째 20살. 20대의 결혼과 육아를 계획하는 동생들은 잘 들어봐. 사회인으로 제일 잘 나갈 것 같은 나이가 딱 30인지 알았어. 그래서 30살에 대한 로망이 있었지. 막상 나이 서른은 두 아이의 엄마로 기저귀를 갈고 있더라. 더 힘든 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랐던 거야. 특히 첫째 딸에게 엄마가 되는 훈련을 호되게 받았어. 세상에 이런 일이 애 나올 법하게도 밤 11시면 알람 울리듯 울기 시작해 아침 6시가 되어야 그치더라. 정말 신기했어. 더 신기한 건 1분도 안 쉬고 울 때야. 나도 함께 울었지. 그렇게 100일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더라. 결혼 전보다 더 날씬한 몸매로 변했어. 그건 딸에게 고마운 점이야. 그 딸이 4살이 되었을 때 포크댄스 강의 섭외가 들어왔어. 모든 동작을 단시간 안에 암기해야 했고 몸에 익혀야 하고 또 설명까지 해줘야 하는 미션이었지. 완벽주의인 나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기에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 머릿속으로 동작을 반복했어. 그때 우리 딸이 선뜻 파트너 역할을 해준다기에 딸과 손을 잡고 연습했지. 포크댄스는 파트너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 여기서 잠깐. 그 사이 나에겐 아들이란 존재까지 생겨서 2살짜리 막내를 아기띠에 메고 춤 연습을 했어. 베란다 창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아주 가관이었지. 해맑게 웃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이 나이 먹고 내가 이 짓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땐 아주 젊고 생생한 나이였어. 대부분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아주셨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한다지. 나는 조금 달랐어. 출산하고 갓난아이를 키우면서 친정엄마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았어.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그 마음을 알겠더라. 아이를 늦게까지 돌봐주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 돌봄교실 시간은 5시까지였어. 한 번은 강의가 끝나자마자 정장 차림에 뾰족 구두를 신은 채로 행여나 늦어질까 불이 나게 달려갔어. 역시나 우리 아이만 덩그러니 교실에 혼자 남아있더라. 너무 미안했어. 그렇게 뛰다 보니 운동장에 다다랐을 때 숨을 고르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야. 그러면서 머릿속에 한마디가 스쳐 지나갔어. 아, 엄마도 맞벌이로 우리 키우느라 엄청 힘드셨겠구나. 단순히 육아만으로는 친정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없었는데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니 친정 엄마의 지나온 삶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고 가정에서는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동시에 잘 해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은 나만의 욕심은 아닐 거라 생각해. 누구나 가끔 자신의 역할이 버거울 때가 있잖아.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삭막한 이 현실.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어. 뒤돌아 생각해보니 걸음마 배우던 시절이 그립더라. 그땐 그냥 먹여주고 놀아주기만 하면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 지금은 사춘기 고민 상담, 진로 상담까지 신경 쓸 게 왜 이리도 많은 건지. 정신 차려보니 내가 벌써 40이래. 세상에나. 어릴 적 나에게 40이란 존재는 그냥 나이 든 아줌마밖에 안 떠올랐는데 막상 내가 그 처지가 되어보니 이것 또한 별거 없더라. 그냥 살다 보면 나이를 먹고 숨 쉬다 보면 나이를 먹고 내가 나이를 먹는 건지 나이가 나를 먹는 건지. 그땐 멋모르고 참고 견딘 일들을 지금 와서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애쓰면서 키워왔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순 없지. 20살 때 못해본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양할래.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듯이 내가 밟아온 흔적에 대한 값진 추억이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차라리 앞으로의 삶을 더 잘 살래.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의 인생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살게 하는 중이야. 50대, 60대의 나이에도 찬란한 빛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이제부터 나는 두 번째 20살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볼래. 이번에는 이경화 작가님. 나이를 숫자로 먹지 않는 것. 엄마 나이가 되면 어때? 그 나이에도 삶이 재미있어? 조금 어리석고 우스운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훗날 엄마의 나이가 된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갈지 궁금했다. 왠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처럼 느껴졌으니 말이다. 그래서 지금 엄마의 삶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었다. 엄마는 기가 차다듯이 웃으며 얘기했다.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밥 차리기 귀찮은 날에는 아빠랑 단둘이 오붓하게 먹고 들어가면 되고 여행도 자식들 다 키우고 떠나는 여행이니 너무 홀가분하고 재밌어. 이번 주말에도 같이 모임하는 사람들이랑 바닷가로 떠나. 헉, 또 놀러가? 나보다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아. 젊은 우리보다 여기저기 더 많이 다니는 모습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엄마는 말했다. 엄마도 어릴 때는 할머니를 보면서 엄마 나이가 되면 다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주변을 보니 아주 건강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냥 앞으로도 엄마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 너무 좋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엄마의 말처럼 그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창시절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어른의 모습도 현실과 조금 달랐기 때문이다. 10대에 그려왔던 20대에는 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건강한 모습이었다. 예쁜 옷에 예쁜 구두에 화려하고 빛나는 그런 여자였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결과가 30대에 드러나서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 무릎 나온 트레이닝 바지에 푹 뒤집어진 모자가 편한 20대. 여전히 노느라 바빴던 20대. 불투명한 미래가 불안하기만 했던 20대였다. 물론 모든 20대가 그런 것은 아니다. 30대는 조금 달랐을까? 여유가 있는 삶을 보낼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유독 시간 관리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며 촉박한 하루를 보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이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전히 불안한 30대를 지내왔다.
어른이 된 나를 보여주는 것은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 숫자였다. 숫자를 보고 있자니 나이를 먹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만 있었다. 나이 먹고 왜 저럴까?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다. 나이가 들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것 같다던가, 나이에 맞는 여행지, 나이에 맞는 음식점 등 일상에서도 구분을 지었다. 하지만 요즘은 나이에 구분 없이 패션의 자유로운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가끔 커피숍이나 식당에 방문했을 때에도 대부분 어르신들이 자리 잡고 계셔서 한참을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 번은 신랑과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들어갔다. 그 안에서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운동하는 모습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결국 지쳐서 헬스장을 나온 건 우리였다. 숫자로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턴이라는 영화를 무척 좋아한다. 이 영화에서는 70대 시니어 인턴이 등장하는 것이 가장 흥미롭다.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 많은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전달했다.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하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여 뒤돌아서 오는 일도 있다. 오히려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만들어서 그 시간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보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예를 들면 음식 한 가지를 먹어도 예쁜 접시에 담아서 먹는다던가, 좋아하는 음악과 술을 한잔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말이다. 느긋하게 즐기며 나이를 보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충분한 것, 결국 나이는 알아서 꾸준하게 잘 먹고 있으니 해마다 내가 몇 살인지 곱씹기보다는 나이에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싶다. 김혜원 작가님, 아홉수 컴플렉스. 어릴 적 나는 약간 까무잡잡하고 말랐었다. 그리고 야무지고 민첩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100m 달리기 1등 도장은 따놓은 당상이었고, 청백 계주의 대표주자 역시 놓친 적이 없었다. 롤러스케이트 대회, 높이뛰기 대회, 널뛰기 대회 등 운동신경 하나는 빼어나게 좋았던 것 같다. 그렇게 활동적이었던 나는 앉아서 하는 놀이보다 매일같이 뛰어놀기 바빴다. 아파트 앞마당에서 이웃 사촌들과 땅 따먹기, 고무줄 놀이, 얼음땡, 말뚝박기 같은 게임을 할 때면 주장들은 나를 먼저 뽑아가려고 했었다. 날렵하고 재빨라서였을까? 평소에 넘어질 뻔하다가 다칠 뻔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에도 나는 크게 다치거나 상처나는 일은 드물었다. 1993년 하면 꿈돌이, 한빛타워, 대전 엑스포가 떠오르는데 그때 나는 9살이었다. 우리 집 앨범 한편에 그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사진 속 내 모습은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으로 두 손엔 하얀 붕대를 감고 있다. 대전 엑스포를 기념하며 찍은 사진이지만 한빛탑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맑은 얼굴, 그리고 붕대를 감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 여느 때와 같이 아파트 앞마당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다. 아랫집 사촌동생은 세반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뒤에서 밀어주었는데 순간 자전거 앞바퀴가 들리며 뒤로 넘어져 버렸다. 자전거를 받치고 있던 두 손이 그대로 바닥에 쓸려버린 거다. 지금 생각해도 아차 싶은 상황이었다. 후다닥 일어나 손을 들여다봤는데 새하얘진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다. 살갗이 벗겨지면서 속살이 드러난 것이다. 너무 놀란 나머지 쳐다만 보고 있는데 새하얘졌던 살에서 몽글몽글 피가 맺히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간 두 손을 움켜쥐고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아파트 통로, 엘리베이터, 현관, 화장실까지 내가 지나간 모든 자리에 피가 떨어졌다. 무작정 세면대에 서서 물을 틀고 피를 씻어내니 흐르는 물 사이로 하얀 뼈가 드러나 보였다.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그때 집엔 아무도 없었다. 수건으로 손을 돌돌 감은 채 아랫집에 사는 어르신들께 부탁해서 함께 병원으로 갔다. 뼈가 보이는 왼손은 무려 5바늘이나 꿰맸고 손가락 4개를 다쳐버린 오른손까지 양손 모두 붕대를 감게 되었다. 당시 나는 아빠도 엄마도 없이 혼자서 치료받았던 기억이 난다.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부모님을 보고 나서야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1993년 나는 9살이었고 대전 엑스포가 개최되었고 앨범 속엔 붕대 감은 손으로 V를 한 내 모습이 담겨 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줄만 알아서 더 겁이 났던 9살. 태어나서 가장 크게 다쳤던 나의 9살. 처음으로 나도 죽을 수 있구나를 느꼈다. 2003년 사춘기의 끝 무렵이었다. 다 큰 어린인 양 행동했지만 미숙했던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다. 그때 나는 왼쪽 눈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집에는 가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하고 들어가기엔 엄마를 볼 용기가 안 났다. 나보다 더 걱정할 엄마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한참을 고민하다 집에 들어갔는데 기다리던 엄마가 눈빛으로 나를 살피는 게 느껴졌다. 무심한 듯 퉁퉁거리며 얼굴을 휙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시 생각해도 엄마는 못 속여 어떻게 다 알까 싶다. 내 방문의 틈을 놓치지 않고 따라 들어오는 엄마를 보고 나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고개를 푹 숙인 내 모습을 그저 바라봐 주시며 어떠한 성화도 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나를 달래며 괜찮다고 안아주시던 엄마. 얼굴을 보여주니 많이 놀라신다. 엄마 미안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안과에 가서 치료받았고 대략 전치 4주가 나왔다. 거봉보다 시퍼렇고 붕어만큼 부은 눈으로 한 달 정도를 보냈었다. 후유증 없이 나아서 다행이지만 반대쪽 눈이 더 또렷하고 예쁜 것 같다. 태어나서 2번째로 크게 다쳤던 고등학교 3학년 방심했던 이때 나는 19살이었다. 2013년 일장춘몽 청춘이 영원할 줄 알았고 인생은 언제나 젊은 봄날일 줄 알았다. 10대가 엊그제 같은데 그새 나는 29이 되어 있었다. 어릴 땐 더욱이 30이란 나이가 멀게만 느껴졌고 30이면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을 줄만 알았는데 청춘의 날들이 꼭 한여름밤의 꿈처럼 느껴졌다. 10대에 20대가 되기를 기다렸다. 순정 만화를 좋아했던 탓일까? 저절로 어른이 되는 줄 알았고 어른에 대한 환상과 상상은 끝이 없었다. 그리고 30이 되면 모든 걸 잃었을 줄 알았는데 막상 29이 되고 보니 생각과는 다른 현실투성이었다. 한 손에 명품백을 다른 한 손엔 서류를 들고 뾰족 구두를 신은 커리어 우먼을 상상했고 멋진 자동차, 독립해서 혼자 살 집도 생기는 줄 알았다.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 달콤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꿈꿔온 것과는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초등학교 땐 군인 장병들에게 위문 편지를 쓸 계기가 많았다. 언제나 편지는 군인 아저씨께로 시작한다. 군인이면 당연히 아저씨인 줄 알았지만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고 알게 된 사실은 20살이 간 넘은 젊디 젊은 나이였단 것이다. 그런 내가 군인 아저씨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30대가 되다니. 20대에 바라본 30은 무엇 하나라도 완성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인생 창고에 미완성만 가득했다. 지금 와서 보니 나이 30에 인생을 정산하려 한 게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그때의 나는 이룬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조급하고 아쉬운 마음뿐이었다. 갑자기 회사에서 강릉으로 발령이 났다. 30 전엔 꼭 결혼할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나인데
아는 사람, 아는 식당 하나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낼 일이 막막했다. 무엇보다 겪어온 9살, 19살을 생각하면 뭘 하든 어딜 가든 이번에는 몸 좀 사려야지 라는 생각이 가득하기도 했다. 이렇게 걱정이 앞선 채로 강릉 생활은 시작되었고 그런 나를 위해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웠다. 세 번째 9살은 웃으며 보내주자.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나이, 9이란 숫자 따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믿고 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낼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했다. 9수야, 내가 아무리 쫓아와봐 나를 이길 수 있나.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 덕에 다시 시작했던 공부의 마침표, 고군분투 강릉 생활의 증거, 전임 강사 승진. 식사 자리에서 인연이 된 남편과의 결혼 약속까지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었다. 무엇을 한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울 수 있으랴. 참 정의하기 나름이더라. 미연의 숫자 9에 대한 안 좋은 믿음이 가져온 미신. 어른들은 9수를 조심하라고 했다. 결혼도 사업도 중요한 일도 수의 의미 부여를 하고 꺼려왔다. 이렇듯 9수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배어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마음 아닐까? 29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해냈고 이제 더 이상 9수 컴플렉스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다. 최고 높은 숫자 9를 지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듯 9는 나의 앞자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준다. 이렇듯 내 경험들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앞으로도 9을 넘어 성장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 에피소드, 무식. 몰랐거나 넘치게 아는 척했거나. 홍성미 작가님, 답게 살기.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하나 이상의 지위를 갖고 살아간다. 아들, 딸, 엄마, 아빠, 친구, 동료, 선배, 후배. 그리고 지위 뒤에는 각각의 책임과 역할이 따른다. 강의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 바로 지위에 맞는 역할에 관한 이야기이다. 답게 사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 나는 지금껏 그 의미를 지위에 맞는 1인분을 잘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선생님이라면 선생님답게, 선배라면 선배답게, 엄마라면 엄마답게, 학생이라면 학생답게. 학창시절 나는 꽤 여러 번의 반장, 부반장을 맡아왔다. 반장이나 부반장을 못하면 미화부장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는데 한 번은 고등학교 체육 실기시험이 너무 싫어서 체육부장을 자초한 적도 있다. 당시 체육부장의 역할은 실기시험 때마다 운동장에 책상 하나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 앉아 반 친구들의 기록을 적어주는 것이었다. 그럼 체육부장의 봉사가 인정되어 내가 죽도록 싫어하던 오래 달리기나 턱걸이를 하지 않아도 적당한 실기 점수가 나왔다. 실기시험이 싫었던 이유는 딱 하나. 오래 달리기를 하면 땀범벅이 되고 땀범벅이 되면 등교할 때 애써 꾸민 모습이 망가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달려야 하는 날이 오면 그땐 화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고개를 푹 숙인 채 설렁설렁 달렸고 그러다가 꼭 선생님께 걸려 혼이 났다. 아침마다 엄마는 정성스레 화장하고 머리 손질을 하는 내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업을 받으러 가는 건지 패션쇼를 하러 가는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의 실기 점수보다 외모 점수가 더 중요했던 것 같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남녀 공학이었다. 어쩌면 그래서 외모에 더 신경 썼던 것일지도 모른다. 매일 그렇게 꾸미고 다닌 건 나는 학생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학생 주임 선생님께 하루가 멀다고 지적을 받았다. 다른 친구들이 살색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다닐 때 나는 흰색 스타킹을 신고 가서 혼이 났었고 귀걸이도 금지된 그 시절 나는 전교에서 유일하게 피어싱을 하다 걸리기도 했었다. 그때 내가 가장 아끼는 피어싱을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화단 잔디밭에 던졌는데 그걸 찾겠다고 화단을 뒤지다 벌에 쏘인 적도 있다.
그 사건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벌에 쏘여서가 아니라 결국 피어싱을 찾게 못했기 때문이다. 시골에 살던 내가 피어싱을 사기 위해 동대문까지 갔었다. 왕복 5시간이나 걸리는 그 먼 초행길을 고민 하나 없이 달려가서 사온 것이니 얼마나 소중했을까. 그런 서슴없는 행동들이 그때의 내 관심사를 잘 대변해준다. 가끔 학창시절 앨범을 들여다보는데 나름 꾸몄다던 그 모습이 지금 보면 딱히 예쁘지도 않다. 오히려 아쉬운 것이 있다면 뭘 그렇게 교복을 조잡하게 입고 다녔는지 정석대로 단정하게 입고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다. 부모가 되고 나이를 이만큼 먹고 나서 생각해보니 체육부장이든 피어싱 사건이든 하얀 스타킹이든 나의 철없었던 행동들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다. 좋아하는 것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고 밀어붙였던 행동들. 그런 내 모습은 그저 선생님들께 잦은 지적질의 대상일 뿐이었다. 10대의 나는 학생다움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틀에 갇힌 삶을 부정하는 것이 멋인 줄 알았다. 무식했다.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에게는 여러 가지 지위가 생겼다. 아내로의 지위, 엄마로의 지위, 강사로의 지위, 그리고 대표로의 지위. 그렇게 지위가 늘어날 때마다 나는 늘 고민했다. 과연 나는 답게 살고 있을까?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여물기 마련이고 부모가 되면 철이 들기 마련이다. 라는 말을 익숙하게 들어왔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 내 나이 벌써 40. 우리 아빠, 엄마 시대를 떠올리면 이미 철이 들어도 한참 들었어야 하는 나이지만 지금 내 또래를 보면 아직 여물다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친구도 많다. 이게 단순 영 40, 영 50 때문일까? 내가 만약 철없는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지 못했다면 여전히 분수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에게 주어진 지위, 그에 맞는 다운 역할, 잘 해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아직도 그 무릎에 대한 명확한 답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나의 지위 안에서 교류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만큼은 제대로 해내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 그래, 어쩌면 역할이란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일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나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기꺼이 해내는 일, 그 안에서 느끼는 책임감이 곧 역할이 아닐까? 배우지 못한 무식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격에 맞지 않는 행동에서 오는 무식이라고 생각한다. 잘 알지 못해서 하는 실수는 실수이지만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은 실수가 아니라 철딱선이 없는 푼수일 뿐이다. 흘러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마주하게 될 나의 역할들, 이따금 서툴 수 있을지 몰라도 푼수는 되지 말아야지. 유유히 시간이 흘러 얼굴에 주름이 깊어질 만큼 깊어진 어느 날 무심코 거울을 봤을 때 그 거울 속에는 멋지게 여물어 있는 내가 서 있었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분의 작가들이 다들 비범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쵸? 내용을 들어보니 덕분에 동기부여가 또 됐고 또 오늘 하루 삶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